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소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에 이어서 겨울방학 때도 다시 함께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수업이죠. 여름방학 때에 이어서 똑같이 이제 6단원의 사회정의 파트에서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불평등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 불평등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사회 불평등이란 건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그다음에 권력, 지위와 같은 건 모두가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희소 가치가 불평등, 평등하지 않게 분배되어서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지역이 서열화, 순위가 매겨져 있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검은 자동차에 위에 타고 있는 이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레 노모가 타고 있는 수레를 끌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남자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둘이 같은 반이라면 사이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제가 검단고등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검단고등학교 친구들과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친구는 이 두 남자가 같은 반이라면 서로 친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해준 친구도 있었고 혹은 서로 이제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안경을 쓴 남자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뭔가 보상받는 게 적고, 하지만 이 위에 검은 자동차 위에 타고 있는 남자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잘 만나서 혹은 타고나기를 뭔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쉽게 뭔가를 이루어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검단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 안경을 쓴 친구와 이 검은 자동차 위에 있는 친구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안경을 쓴 친구는 뭐 학사모도 쓰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타고난 사회적 배경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는 노력 없이 얻은 거를 이 친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얻지 못해 뭐 자격지심을 느낀다거나 혹은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냥 화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었는데요. 이 친구의 얘기에 한번 기반해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봅시다. 사회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될까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사회 불평등이 바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해줬던 친구의 이야기처럼 사회 불평등이 생기다 보면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빈곤한 상태에 속하는 노동자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원래 가진 자본을 이용해서 쉽게 자본을 늘려가는 상류층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의 격차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다 보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다 너네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좀 더 노력을 해봐 라고 이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회 불평등 현상은요,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인데요. 양극화라는 건 뭐예요? 양극단으로 뭔가가 쏠리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회의 어떤 계층?
중간 계층이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이런 중간 계층이 점점 감소하면서 상층과 하층의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계층이 나눠져 있는 건 보통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나눠질 텐데요. 여기도 보시면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크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의 형태로 상층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층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이 안정적으로 이 사회를 지탱해 주어야 하는 중층, 중간 계층이 줄어드는 현상을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중간 계층을 구성하는 그 탄탄한 안정지대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이 상층과 하층 사람들 간에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길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상층과 하층의 경제적 격차는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교육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문화적인 격차도 생겨날 가능성이 높겠죠. 상층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해외여행 같은 그런 문화적인 여건들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뮤지컬이나 혹은 해외여행 이런 것들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배우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부모의 계층이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부모의 계층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뭔가 열심히 해서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에게 대물림 받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직업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폐쇄적 사회 구조가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사회 불평등 현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성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주 노동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내려온 북한 이탈 주민일 수도 있고요. 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혹은 단 한 측면이라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상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약자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남북하나재단이 시행한 북한 이탈 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중 25.3%가 지난 1년 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출신이란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은 거죠. 말투나 생활 방식의 차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된 차별 이유였다. 북한 이탈 주민이 즐겨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내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하는 순간 편견은 시작된다 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하면 면접관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채용 불가 입장을 전했지만 출신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직장을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명백하게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제시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은 뭘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성별, 그리고 장애, 출신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입견이나 편견은 우리가 없애야 하는 관점이겠죠. 예를 들어 어떤 편견이냐.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이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가 다 도와줘야겠다. 라는 것도 여러분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갑자기 다가서서 도와주는 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시각장애인이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분에게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여쭙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움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던가 해야지 만약에 그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면 그것도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되게 그렇지 차별할 수 있지라고 용인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것도 여러분도 예상이 되시죠?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여러분들 많이 배워봤을 거예요. 기본권으로 뭐 자유, 평등권 이런 것들,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회 불평등 현상인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간 불평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도시에 사느냐 혹은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 지역, 공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런 사회적 자원이 균등하지 않게 분배되는 현상을 공간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예시 사진을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여기 약이 보이죠? 수도권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약국이 아예 없는 그런 무약촌이라는 곳이 존재한다고 해요. 코로나 시대에 이 약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실제로 약국이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약국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고 한 1시간쯤 이렇게 나가셔야 한다고 해요.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공간 불평등 사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영화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영화관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황을 또 공간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딱 보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도시와 농촌 중에 어느 곳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겠어요. 도시에 훨씬 많이 몰려있겠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 불평등이라는 건 다양한 생활환경 속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도시에만 인구나 그리고 산업, 편의시설이 지나치게 집중돼서 여러분들이 만약 농촌에 산다면 이 문화시설들, 편의시설들을 누리기 위해서 도시로 나오고 싶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도시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경제가 침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불평등은 단순히 공간 불평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국도 없고 문화생활도 누릴 것도 없고 대중교통도 불편하다 보니 생활 환경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 통합이 당연히 저해가 되는 건 따라오는 문제점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세 가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그런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봤나요? 우리는 과연 이게 불평등인지 아닌지 그 모든 현상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불평등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야 라고 느끼면 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이번 시간은 저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런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배워볼 건데요.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이번 시간도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왼쪽에 보시면 긍정적, 오른쪽에 보시면 부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성취 동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 사회 불평등 현상은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친구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사회 불평등 현상은 친구들의 말대로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북돋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다르게 결과를 얻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좋은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 힘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는 좋은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개개인들이 모인다면 당연히 사회는 후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발전하는 그런 사회 발전 현상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고 혹은 그 기회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불평등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 사회 계층의 양극화 기억나시나요? 중간 계층은 점점 사라지고 상층과 하층만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쏠리는 현상. 이런 양극화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능력 발휘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 불평등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 아닐까요? 그러면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총 3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제도, 그 다음에 적극적 우대조치, 마지막으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평등 현상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회복지제도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한번 함께 보시면 사회 구성원, 우리 모두겠죠? 이런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기본적 욕구,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뭐 의식주를 충족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데, 자, 이 사회복지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 계층이 중층이 사라지고 상층과 하층으로 쏠리는 현상인 바로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줄이고요. 그리고 최소 수혜층,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최소 수혜층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복지 제도라고 합니다.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사회보험, 두 번째로는 공공부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회복지제도 중에 사회보험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을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생긴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고요.
대신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우리만, 개인만 이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일부 내고요. 기업도 일부 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위험을 겪을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위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해도 있을 거고요. 감염병 같은, 그다음에 뭐 질병, 재해에는 뭐 지진, 뭐 홍수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재해, 질병,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 걸 실업이라고 하죠. 이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이제 보험료를 지급받는 그런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험이 적용된 사례를 제가 여기 넣어봤는데요. 청소년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라고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산업재해라고 하면은 뭐 성인들만, 일하는 사람들만 겪는 거라고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뭐 특성화고에서 현장 실습을 가다가 그 공장에서 뭐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학생에 대한 당연히 보상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을 사회보험의 한 종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공공부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회보험은 우리도 보험료를 냈어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하지만 이 공공부조는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 표시를 해놨는데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건 이 저소득계층,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기초연금, 의료급여 같은 거를 넣어놨는데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건 공공부조의 한 사례인데 빈곤층이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혹은 이들이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주거, 월세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교육에 필요한 그런 일정 비용들을 제공해주는 교육급여의 형태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이란 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제도이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보자면 아까 배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금전적인 지원과 큰 관련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제도의 마지막, 바로 사회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는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시로 노인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사 분들이 좀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좀 거동이 어려운 불편한 분, 혹은 혼자 살아가기 좀 어려운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돌봐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동이 불편하신 그런 장애인들에게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차량 같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집안일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집안일을 돕는 가사 서비스, 그리고 질병에 걸리신 분들을 돕는 간병 서비스 같은 사회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제도를 넘어서서 사회에서 차별받았던 혹은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우리는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데요. 의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약자에게 여성도 있고 북한 이탈 주민도 있고요. 이주노동자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가 실행이 되냐? 과거에 차별 받았었기 때문에 혹은 현재도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우대 조치로는 여성 할당제, 뭐 기업에서 채용을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의 자리를 뽑거나 이럴 때 일부 여성들이 꼭 이 정도 자리는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장애인이 의무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적극적 우대 조치의 사례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나 농촌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공간 불평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약국이 아예 없는 도시도 있었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고, 문화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역격차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의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생기는 공간 불평등, 이것을 해소해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시로는 다양한 기능을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 분산시키는 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세종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시에 이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서 그쪽 지역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 그런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꼭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지방 쪽으로 뭐 본사를 이동하거나 지방 쪽에 뭔가 일자리를 만든다면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은 막 격차가 크거나 오히려 이제 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알 테니까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로는 뭐 솔향 강릉 해가지고 강릉에 소나무가 많음을 강조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소 마케팅인데요. 이 장소 마케팅의 예시로는 여러분들 혹시 부산에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 감천 문화마을에 가면 되게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예쁜 스팟들이 되게 많고요. 마을 자체가 되게 예쁜 색깔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화돼서 부산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부산을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격차 완화 정책으로 공간 불평등을 해소시킨다면 아주 좋은 사회가 실현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정의관도 살펴봤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불평등이 일어나는지도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 점은 딱 이렇게 강의만 듣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진짜 불평등 현상이 어떤 게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보거나 그런 인식을 갖는다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는 겨울방학이 되도록 합시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3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전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아시죠? 프랑스에 있는 궁전인데 그곳의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요한 내용들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독일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독일의 해외 식민지를 모두 빼앗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독일의 영토의 일부를 할양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영토를 잘라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군비를 축소하게 됩니다. 독일은 일정 수 이상의 군인을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대전 때 독일과 함께 삼국 동맹의 편에 섰었던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스트리아는 기존의 강대국이 아니라 음악 도시 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독일에게는 진짜 시련이 시작되게 돼요. 영국과 프랑스가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독일에게 지불하기를 이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막대한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화폐를 무한정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여기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돈을 가지고 땔감 대신에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돈을 가지고 벽지 대신에 붙이고 있는 모습. 되게 좀 충격적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장작 대신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돈이 휴지 조각, 나무 한 덩이만한 가치도 이제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 것이죠.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명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술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빵가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빵가게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 너무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고 빵 하나만큼의 돈을 가져왔으니 빵을 하나만 팔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제까지의 빵 가격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이제 한 덩이의 수레 정도만 있어도 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2억 마르크, 할아버지가 가져온 수레의 2배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할아버지는 빵을 사지 못해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결국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 수레에 실려있던 돈이 휘날리게 되었고 지나가는 어떤 독일 사람도 그 돈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의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과 동산과 부동산을 장악하면서 독일의 경제를 장악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럼 히틀러는 어떻게 독일을 장악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히틀러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히틀러는 미대에 가려다가 떨어져서 이제 군대 입대해서 일반 병사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을까요? 그 비결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틀러는 첫 번째로 독일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독일인들은 위대하다. 독일이라는 민족 자체가 지금 영국과 프랑스의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물가는 폭등하고 생필품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배상금 요구에 대해서 히틀러는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배상금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이런 강력한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독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의 경제를 장악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리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독일인들이 굉장히 좀 많았겠죠. 근데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어떻게 했냐? 뭐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 뭐 히틀러가 유대인 죽이자고 했을 때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침묵으로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해서 동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책 같은 게 있을 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성인이 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다음에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물론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히틀러 만세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와 나치는 유대인들 학살과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공격으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일은 폴란드를 순식간에 함락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독일이 그 다음에 어디에 가냐면 바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프랑스가 독일의 이런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는 이미 독일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지금 돈으로 한 20조 정도나 되는 돈을 여기에다가 들이붓습니다. 그게 어디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마지노선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지노선의 유래가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국방장관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선 지역에다가 마지노선이라는 어마무시한 방어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방어선에 수많은 병력과 그리고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자, 이런 마지노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포탑이 보이시죠? 이 포탑이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나오면 튀어나오고 적이 돌아가면은 다시 땅속으로 주저앉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노선 안쪽을 보면은 내부에 기차 철도를 통해서 지하철도를 통해서 병력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이 안에 휴식 공간이 있죠. 뭐 극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돈과 자원을 투자한 이 마지노선이었는데 독일은 그럼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는 마지노선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축구하면 독일의 전차군단이 떠오르죠? 독일은 마지노선의 정면으로 들이박는 게 아니라 아르덴 숲이라는 숲이 있어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당연히 독일의 전차 부대가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의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벌목을 해버리고 전차 군단이 순식간에 마지노선을 우회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일이 어떻게 되냐?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함락시키고 결국 이 마지노선에 있었던 병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꼼짝도 못하고 고립이 되게 됩니다. 이런 마지노선에 있었던 병사들이 탈출하는 그 활약상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리가 함락당한 이후 독일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영국의 대공습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은 대공습을 피해서 지하차도로 숨은 영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네버 서렌더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큰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한 가지 오판을 하게 됩니다. 거의 역사에 남을 만한 오판이죠. 자,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해서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독일의 히틀러의 자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독일은 지금 영국을 완전히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소련과의 동부전선까지 이제 양쪽에서 전선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의 동맹군이었던 추축국 중에 하나였던 일본은 중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을 처음 공격해 들어간 거는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때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일본도 본격적으로 중국을 쳐들어가게 되고 병력과 물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니까 연합국은 A, B, C, D 포위망을 쳐서 일본을 압박하려고 해요. 여기서 A, B, C, D 포위망이라면은 A는 아메리카, B는 브리튼, 영국, C는 차이나, D는 더치, 네덜란드. 이 네 나라가 일본을 포위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추축국에 물자를 공급하지 않고 특히 일본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일본은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할 만한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석유와 목재가 필요해요. 전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목재가 있는 곳은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이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필리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사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알 겁니다. 이 필리핀은 원래 누구의 식민지였죠? 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는 곳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예,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선제 공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당시 미국의 주력 함대, 아시아 태평양 함대가 어디 있었냐?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진주만이라는 곳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 지도부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서는 안 될 결정이 2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스노우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샘뜨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혹성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최근에 리메이크도 되었다고 하네요. 이 혹성탈출 영화가 줄거리는 대충 아세요? 어떠한 이제 지구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는데 우주에서 미아가 돼서 우주선으로 타고 계속해서 헤매다가 어느 한 행성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이 한 행성에는 지구와 좀 다른 환경이 있죠.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이라 불리는 원숭이들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들은 원숭이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엄청나게 큰 반전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 영화의 반전은 무엇이냐면요. 어, 바로 이것입니다. 혹성탈출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주인공은 유인원들을 피해가지고 결국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다가 이 주인공이 한 구조물을 보고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반전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비춰준 다음에 정말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본 무언가를 마지막에 비춰주거든요.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주인이 우주를 방황하다가 한 행성에 불시착했다고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행성이 어디였던 거예요? 네, 바로 지구였던 겁니다. 그럼 지구는 왜 원숭이들에게 지배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전쟁의 위험성과 그리고 원자폭탄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드디어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도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은 더 미국이 참전하면은 큰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그 국가의 국력이나 전투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생산량으로 표현합니다. 이 생산량으로 표현했을 때 미국의 생산력을 41.7, 독일 14.4, 소련 14, 영국 10.2, 프랑스 4.2 이런 순으로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국을 제외하고 당시 그 추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의 생산력을 한번 더해보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미국이 참전하는 순간 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해서 미국의 전초기지를 박살을 냈지만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생산력이 가동되면서 불과 반년도 안 돼서 이른 병력 이상의 물자를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물자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겠지만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세요? 네, 비행기라고 불리는 전투기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인근 해안에 이동시킨 다음에 전투기로 추격해서 싸우게 하는 방식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활주로를 타고 날아야 되기 때문에 배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 상상이 가실까요? 네, 축구장 7, 8개를 합쳐놓은 크기가 바로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이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투함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미국의 생산력입니다. 그리고 탱크, 비행기들을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서는 순식간에 병력과 물자가 생산되다 보니까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 주축국들은 연합국에 미국이 합류하는 순간 정말 승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이 참전한 다음에 지상 최대 작전이라 불리는 노르망디 선수 작전이 있었고 결국 미국은 연합국에 합류한 이후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항복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어디죠? 네, 바로 일본입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항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일본은 이랑 히로히토가 1억 총옥세라는 말을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일본인 한 명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을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연합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자,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다 아시죠? 그 맨하튼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틀보이 팬맨이 최초로 일본에 투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연합국은 원자폭탄 투하 결정을 내릴 때 어디에 투하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게 효과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두 번째, 큰 도시이면서 일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지. 세 번째, 일항의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이제 충족할 수 있었던 도시가 우리나라의 부산급의 도시였던 히로시마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왜 도쿄가 아니라 히로시마였을까요? 당시에 도쿄는 도쿄 버스터라고 해서 이미 이제 불바다가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일본식 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재 건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도쿄의 건물들이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로시마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투하될 게 결정이 되고, 당시 이제 에놀라 게이호에 있었던 승무원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면은 대부분 다 밝은 표정을 하고 있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눈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선원들은, 이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좀 조금 위력이 강한 그런 새롭게 과학자들이 개발한 미사일인 줄 알았는데, 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만큼은 이 원자폭탄의 리틀보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의 위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당시에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모습을 지켜봤던 에놀라 게이호의 승무원 중에 한 명이 쓴 글입니다. 폭탄이 터진 근처는 온도가 4,000도에 육박했다. 사람들은 뼈도 남지 않고 그냥 녹았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도 눈이 멀어버렸다. 뒤이어 엄청난 열풍이 주변을 휩쓸었고 근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사능을 가득 품은 검비가 쏟아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거두어갔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원자폭탄의 위력이 단순하게 도시가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고 또 개인의 목숨까지도 잃고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승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 중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녹여버린 그 무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펜맨,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 이후에 국제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국제연맹은 1차 대전이 종전한 후에만 탄생합니다. 목표는 1차 대전 이후의 세계 평화였죠.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국제연맹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제연맹은 무력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국제연맹을 국제연맹부라고 부르면서 비판하기도 해요. 실제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1939년 9월 1일 국제연맹을 강제 탈퇴하고 폴란드에 쳐들어갔을 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연합은 2차 대전이 종전 후에 탄생하는데요. 목표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특히 3차 세계대전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 특징 한번 봐볼까요? 국제연합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때 중국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입니다. 타이완이죠. 자, 이렇게 국제연합의 상임 이사국 5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강력한 무력 제재 수단인 유엔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왜 세계 평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 같다는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마 3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멸망을 의미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명한 과학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무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기술이 발전하니까. 하지만 4차 세계대전은 몽둥이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4차 세계대전의 상상도를 한번 봐볼게요. 네. 제4차 세계대전의 상상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인류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문명과
모든 기술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한번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돌과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섯구름으로 본 위력인데 1945년에 니트보이가 떨어진 이후에 니트보이의 버섯구름이 이 정도 높이였어요. 팬맨이 조금 더 높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라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원자폭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유니콘이라는 이제 원폭탄을 만들어냈고요. 1954년입니다. 1945년 이후에 불과 9년 만에 미국이 캐슬 브라보라는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는데 이 위력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버섯구름을 피워냈고요. 그리고 1961년에 황제폭탄이라 불리는 차르본바라는 원자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의 위력의 3,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를 금지하는 각종 협약과 규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핵무기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은 세계 시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샘튜브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